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와 투자사 WFM 등에 대출을 준 것으로 알려진 상상인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연결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입시 비리 증거인멸 관련 의혹이 총망라되어 있는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SNS 친구 등 주변 지인을 이용해 차명 거래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고 딸이 고교 시절 호텔 경영에 관심을 보이자 호텔 인턴 경력을 만드는 등 7가지 경력 사항을 위조한 정황도 기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한 돼지를 제때 처리하지 않은 탓에 임진강 지류하천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침출수가 임진강 상수원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사실상 선정됐습니다. 면세 전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항공업계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분석됩니다. 홍콩 시위 과정에서 비무장 학생의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에 대한 분노가 해당 경찰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신상폭로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데 이어서 조국 전 장관 소환을 앞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도 11번 등장하죠. 오늘은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정경심 씨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조 전 장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혐의는 어떤 부분들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남은 수사의 핵심은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당시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했던 기간과 겹쳐 수사 결과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WFM 측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을 경우 뇌물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한 저축은행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관련이 있는 곳입니까? 네, 검찰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의 가족 펀드 운용에 연루된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에게 WFM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해줬던 곳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조 전 장관 사모펀드 자금줄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어제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학기 동안 받은 장학금 1,200만 원과 관련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 소환 전 뇌물 여부를 다시 가늠해보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이번 주 중 소환에 응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저희가 입수한 정경심 씨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심 씨가 어떤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시도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 씨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간 뒤에도 단골 미용실 원장과 SNS 친구 이름까지 빌려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고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던 시점에도 이런 차명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5월부터 2년 넘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공직사회 기관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다루는 자리였지만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불법적인 재산 증식에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동생과 단골 미용실 직원, SNS 친구까지 동원해 6개의 차명 계좌를 확보한 뒤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거래 등 790회 금융 거래를 한 겁니다. 정 교수는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을 주로 매매했는데
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라는 등 호재성 정보를 귀뜸받으면 차명으로 주식을 미리 사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모두 7억 1,3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들여 2억 8천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위공직자 가족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거나 백지 신탁해야 하지만 정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까지 차명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남편의 재산 공개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차명 거래와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검찰은 정 씨가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아들의 동양대 표창장에 문구를 고쳐넣고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련해 합성한 뒤 프린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딸이 지원한 학교에 불합격할 때마다 정 씨의 서류 조작이 갈수록 대담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중 기자입니다. 2013년 3월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우선 선발에서 고배를 마신 후 정경심 교수는 아들의 동양대 표창장을 스캔해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냈습니다. 2014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지원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입시 안내 자료에 제출 서류 위조나 허위 작성 시 불합격 처리 경고에 서약서까지 작성해야 했지만 허위 스펙의 증빙 자료 위조를 강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정 교수는 상장 서식 한글 파일로 딸의 최우수 봉사상을 만든 후 아들의 상장에서 오려낸 총장 직인 파일을 붙여넣은 뒤 상장 용지까지 준비해 컬러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표창장에 적은 봉사활동 기간 역시 검찰 조사 결과 모두 허위였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 함께 제출했던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역시 가짜였습니다. 정 교수는 이 확인서도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 작성한 후 영재교육원장 직인 파일을 오려 붙이는 등 표창장 위조와 비슷한 수법을 썼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가 사용한 프로그램과 파일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 씨는 딸이 고3 때 호텔 경영학에 관심을 보이자 호텔 인턴 경력도 허위로 조작해 입시에 활용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 때마다 맞춤형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과 남편의 지위를 활용해 갖가지 인맥을 총동원했다고도 봤습니다. 이 부분은 한송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2009년 대입을 앞둔 고3 딸이 호텔 경영학에 관심을 보이자 정경심 교수는 관련 경력을 허위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1 여름부터 고3 여름까지 2년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호텔 경영 실습을 한 것처럼 허위 수료증과 인턴 확인서를 만든 겁니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지만 워드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날인을 받아 거짓으로 만든 겁니다. 이 인턴 경력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됐고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에 쓰였습니다. 2013년 차의과대학 의전원에서 낙방하자 호텔 인턴 기간을 2달 더 늘린 호텔 경영 관련 새 실습 수료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수 학맥도 이용 대상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딸이 고2였던 2008년엔 대학 동창인 공주대학교 교수에게 부탁해 수초 접시물을 갈아주는 일을 하며 논문 초록 제3저자에 올랐고 딸이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초등학교 동창인 키스트 이모 박사에게 인턴 스펙을 쌓도록 부탁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다른 대학 교수 인맥까지 동원해 활용할 스펙의 내용과 범위까지 결정했다고 적시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서 정 씨가 어떻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서류 역시 정 씨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거짓 해명을 한 건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해명에 활용했던 이 운용보고서가 정경심 교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코링크 측은 당시 청문회 준비단에 정 교수 동생인 정모 보나미 시스템 상무 등의 출자 사실이 삭제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역시 정 교수가 정한 대응 기조에 따른 것이란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청문회 준비단에도 사모펀드 관련 허위 해명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코링크 이모 대표와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에게 보고와 승인 없이 자료를 제출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게 했다며 질책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다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11번 등장합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의 기회 있을 때마다 모른다, 아니다라고 해왔고 또 어제 아내가 기소된 뒤에는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다고 미리 방어막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에서는 검찰 공소장과 과거 조 전 장관이 했던 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피고인 남편 또는 배우자란 호칭으로 11번 등장합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2번,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에 4번, 증거 조작 혐의에 3차례 등입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의혹들을 부인해왔죠. 먼저 딸의 서울대 인턴 활동은 사실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사실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요. 조 전 장관은 딸의 단국대 의학 논문 문제에 대해 자신을 포함해 가족 전체와 선을 그었습니다. 일저자 선정에 저나 저희 딸이나 저희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정 교수가 담당 교수에게 딸의 저자등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죠. 공주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서는 딸의 자발적 참여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이메일을 보내서 접촉했다는 게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담당 교수를 찾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들도 부인해왔죠.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부인 역시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차명계좌 6개로 챙긴 부당이득 혐의는 1억 6,400만 원.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죠. 과거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한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자신의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형법 전공 교수가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저희 가족 관련 경우에서는 수사를 다 순순히 응하도록 제가 강하게 권유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내 정 교수는 구속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4번이나 제출한 적이 있어 조 전 장관의 수사 태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점을 향해 치닫는 조국 사태.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주 판문점으로 돌려보낸 북한 선원들이 죽어도 돌아가서 죽겠다고 해서 추방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자기 손으로 귀순 의향서까지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통일부의 설명이 또 바뀌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사실과 또 경로, 행적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김현철 통일장관의 말과 달리 북한에서 넘어온 선원들은 대한민국에 남고 싶다는 자필 서류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말은 남한으로 향하기 전 살인을 저지른 직후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한으로 넘어온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그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송환 이후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던 통일부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북한 선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추방을 결정했다는 정부 측 설명을 전했습니다. 배안의 사체는 물론 흉기가 없고 살해된 16명의 혈흔도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법리 검토 결과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을 낼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TV조선 박지원입니다. 방한을 앞둔 미 합참의장이 왜 주한미군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이 보통의 미국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 나라를 왜 도와야 하냐는 질문도 한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방위비 정액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얘기가 부쩍 자주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보도에 차정승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오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군용기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왜 주일 주한미군이 필요한가, 주둔에 얼마가 드느냐고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왜 스스로 방어를 못하냐는 게 전형적인 질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인용의 형식이지만 미군 수뇌부가 주한미군 주둔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위비 증액 압박인 셈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주둔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압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밀리 의장은 또 한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건 분명히 중국의 이익이고 북한의 이익이라며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원하는 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는 거고요. 협력의 경험이 이제 한미일 간에 생기면은 그걸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하는 거죠. 북한은 오늘 선전 매체를 통해 한미 동맹을 빛 좋은 개살구로 비유하며 미국이 군사적 패권과 세계 재패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이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너무 많이 출마하는 건 당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 팔아 덕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이르면 다음 달 서울 구로을에 출마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실장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최측근인 윤 실장에게 지역구를 내준다면 박영선 장관에게도 배지 10개보다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청와대를 떠난 임종석 전 실장과 윤영찬 전 수석을 비롯해 강기정, 윤도한 수석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등 청와대 참모 출신의 총선 출마는 3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총선에 나서는 것은 당내 갈등 요소가 돼 부담이라며 대통령 팔아 덕볼 생각은 말아야 한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를 두고도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놓아주겠다며 기정사실화했지만 당직자들은 오는 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이후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예고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로 맞서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 번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의원직 총사퇴를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통과 시에 의원직 총사퇴할 것을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12월 3일 본회의 부의는 불법이라면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패스트트랙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과거 실효성이 없다며 의원직 총사퇴 카드에 소극적이었지만 태도 변화 가능성을 엿보인 겁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육선 김무성 전 대표는 보수 우파 통합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애국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중진 용퇴를 요구하며 인적 쇄신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과거 우리 우파 정권이 잘못되는데 억울하지만은 책임 선상에 있었던 중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자기를 죽여서 나라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일부 청년 당협위원장들은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와 당 해체를 통해 보수 통합의 길로 나서자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관련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업체들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하던 시점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이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된 금융위원회 주관 금융의 날 행사. 금융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듬해 10월 열린 제2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한 자산운용사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A씨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A씨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골프채 등 각종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표창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표창 수상자는 금융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A씨 표창 당시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은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업체 대표가 표창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B씨로 2016년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B씨 측이 유 전 부시장에게 자녀들의 인턴 기회와 SRT 열차표를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를 받은 정황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 행정인사과 등을 압수수색해 수상 관련 자료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해당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 유권을 맞추기 위해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매일방송 MBN과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기소 직후 MBN 회장은 사퇴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 회사법인과 이모 부회장, 류모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아들인 장모 대표엔 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조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가 임직원 명의 대출로 자사주를 사들여 놓고 이를 은폐하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MBN 측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의혹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장대한 회장이 MBN 회장직을 사임하고 자본구조 개선 등 뼈를 깎는 경영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노조는 별도 성명을 냈습니다. 문제가 된 자본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임원을 고직 해임하라는 것입니다. MBN PD협회도 시청자의 사과를 전하며 사측엔 환골탈태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의혹 관련 뉴스 이어갑니다. 이 경찰이 구속된 담당 PD 등 제작진 2명 외에 CJ ENM 본사 고위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CJ ENM 본사 차원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CJ ENM의 케이블 채널 엠넷의 스타 PD들인 안모 씨와 김모 씨 P는 프로듀스 X 101의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출연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 5일 모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넘어 회사 윗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작진을 포함해 현재까지 10여 명이 입건됐다며 CJ ENM 고위 관계자도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회사 고위층의 순위 조작 개입 여부와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맡은 CJ ENM의 음악사업본부는 대표이사, 본부장, 그리고 CP로 직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본부장급 이상 임원을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일으켜 죄송하고 좀 사과드린다는 입장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팬들은 안 PD가 맡은 다른 방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프로듀스 48에 대한 문자 투표에 참여했던 진상규명위원회 측이 정확한 또 실체를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고소고발을 지금 진행할 지금 예정이고요. 경찰은 이번 조작으로 혜택과 불이익을 당한 출연자들이 명확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하천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 제때 처리하지 않은 탓에 사체 더미에서 침출수가 새어나온 건데요. 이 마을 주민들은 식수원인 임진강 상수원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성현 기자가 연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연천의 민통선 내부 한 마을 공터입니다. 살처분한 돼지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근처 하천물은 돼지 사체에서 나온 핏물로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돼지 매몰지 근처 하천에는 이렇게 석회가루를 뿌려놨지만 하천물은 여전히 붉은 핏물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하천이 식수원인 임진강으로 이어진다며 걱정합니다. 썩은 핏물이랑 그런 액체가 흐르고 있었고요. 임진강에 있는 거를 상수도로 해서 저희가 마시는 생수인데 그게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연천군은 지난 8일부터 민통선 내부에 살처분 돼지 매립지를 마련했습니다. 연천군은 당초 고온 가열 렌더링 방식을 사용하려 했지만 하루에 6,000마리밖에 살처분하지 못하면서 매립으로 급히 바꿨습니다. 연천군은 정부가 살처분을 재촉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야에 농식품에도 좀 여유를 더 줬어야 되는데 너무 다그치니까 일주일만 더 줬어도 굳이 매물 안 들어가는 건데. 농식품부는 살처분 업무는 지자체가 할 일이라며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급히 살처분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접한 파주시는 오늘부터 금파 취수장의 임진강 취수를 중단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13일째입니다. 네 번째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헬기의 유일한 여성 탑승자였던 새내기 박담비 소방대원이었습니다. 박대원의 부모는 오늘 공개된 CCTV를 통해서 딸이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본 뒤에 딸을 보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실종됐던 29살 박담비 소방관이 사고 13일 만에 가족 품에 돌아왔습니다. 수색당국은 오늘 사고 해역 수면 위에서 박 소방관을 발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안도감과 미안함에 눈물로 서로를 위로합니다. 경찰은 오늘 독도에 설치한 CCTV를 공개했습니다. 임관 1년 차인 박 소방관이 사고 당시 구급 활동을 하던 마지막 모습도 담겼습니다. 우리 딸이 저희들 독도 CCTV 보고 마지막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박 소방관을 발견한 곳은 헬기 동체 추락 장소에서 남쪽 3km 지점입니다.
수색 당국은 나머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이 일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실종자를 수습한 이후에는 발견 위치를 중심으로 함선 3척을 집중 배치하여 정밀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해군은 평양특보에도 수색 작업이 가능한 대형 함정 3척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수색 당국은 헬기 블랙박스 손상을 막기 위해 인양 작업과 수색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러시아인 2명이 부산 해운대 40층 빌딩 옥상에서 낙하산 점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빌딩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기습 낙하를 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이 고층 건물 낙하를 즐기는 이들은 101층짜리 해운대 LCT 건물도 사전 답사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낙하산을 펼치고 도심 밤하늘을 활공하다 대형마트 주차장에 착륙합니다. 러시아인 A씨 등 2명이 지난 9일 저녁 8시쯤 해운대의 40층짜리 고층 빌딩에서 벌인 베이스 점핑입니다. 이들은 다음 날에도 또 다른 42층짜리 빌딩에서 낙하산을 탔습니다. 베이스 점핑은 빌딩이나 타워 등지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신종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불법으로 이뤄집니다. 해운대 고층 빌딩에서 낙하한 러시아인 베이스 점퍼 2명은 사전 허락도 없이 건물 옥상에 몰래 올라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행은 부산에서 가장 높은 101층짜리 LCT에서 베이스 점핑을 하려고 사전 답사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고 했다라고. A씨 등이 점핑을 한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는 오는 25일부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경찰은 회의장 일대 고층 빌딩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의심되는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경우는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만 병원 내 CCTV 설치를 둘러싸고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병원 갔을 때 CCTV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병원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따로 규제도 없기 때문에 주로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실이라든지 병원 복도, 로비 뭐 이런 곳에 CCTV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보통 수술실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수술실에도 CCTV가 없습니까,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산하의료기관 6곳에 이 수술실 CCTV를 설치했는데요.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CTV가 있으면 의사들이 진료나 수술을 할 때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죠. 자, 사실 오래전부터 이 수술실 CCTV의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뒤 그리고 성형수술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20대 청년의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렇게 2014년과 올해 5월 2차례의 수술실 CCTV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법은 발의가 되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의료진의 반발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CCTV가 설치가 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또 오히려 수술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CCTV가 있으면 의사들이 더 열심히 환자 수술해야지 긴장하고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 하지만 비슷한 경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도 처음에는 보육교사들이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헌법 소원도 냈었지만 이 법원은 사고 예방 및 아동 학대 방지 효과에 따라서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헌법 소원을 기각했고요. 예. 지금은 전국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죠. 자, 이를 근거로 소비자 단체에서는 어린이나 환자나 똑같은 약자인데 왜 수술실 CCTV는 안 되냐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환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CCTV가 아니고서야 수술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사단체와 환자단체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자 이럴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확인을 좀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나라는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CCTV가 노동자를 감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술실뿐 아니라 그 어떤 작업장에도 CCTV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 CCTV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노동조합 등이나 노동조합과 합의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반면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CCTV 설치 의무에 대한 논쟁이 현재까지도 좀 뜨거운 편인데, 자, 2015년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미국 역시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사고 날 때마다 이런 논의들이 반복되곤 하는데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좀 차분하게 논의를 해보면 좋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정부의 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너무 일방적이다, 또 졸속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정작 유원회 교육부 장관은 전혀 다른 자평을 냈습니다. 정책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도 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특성화고 현장 실습 폐지, 혁신학교 지정. 모두 연기되거나 번복된 교육 정책들입니다. 특히 조국 사태로 촉발된 입시 불공정 논란으로 정부가 꺼내든 정시 확대 카드와 고교 서열화 주범으로 지목된 자사고와 특목고 일괄 폐지 방안은 여론을 의식한 급조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변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교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을 뒤집은 것도 유연한 대처라고 평합니다. 정책의 추진 속도와 방식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국정과제 중간보고서는 공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교육 정책이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교육계는 다른 의견입니다. 모든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아닌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거냐라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달 말 정시 확대 비율이 포함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시장에 나온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항공업계에 악재가 산적해 있고 또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항공업계의 새판짜기가 시작됐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과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주식 일부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과 에어부산을 포함한 6개 자회사까지 인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세 사업에 있어서 분명히 물류나 아니면 구매에 분명히 시너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현대산업개발이 약 2조 5천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인수하면서 저가 항공시장은 치열한 경쟁에 돌입합니다. 현재 운항 중인 저비용 항공사는 6개, 3개 항공사도 현재 취항을 준비 중이라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또 일본 여행 불매운동과 보잉 737 기종 안전 문제까지 악재가 겹쳐 시장 상황이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중국 노선이 컸었는데 중국이 언제부턴가 이제 그 자국 항공 노선에 신규 취항하는 거하고 증편하는 거를 지금 규제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항공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현실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항공업계 빅뱅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홍콩 사태 전합니다. 이 홍콩 시위대가 실탄을 쏜 경찰관과 그 가족에 대한 신상을 폭로하면서 사태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중국 매체는 실탄 사용이 정당하다며 군대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우산을 쓴 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경찰차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경찰이 제지하자 바닥에 뾰족한 물건을 뿌립니다. 시위대가 출근길 철로에 돌을 던지면서 승객 수백 명은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對於示威者呢啲係想癱瘓香港，造成一個真係好似香港停擺咗不能夠返工、不能夠返學嘅現象，係極為自私嘅。 경찰이 시위 참가자 2명에게 실탄을 쏜 뒤 시위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친중 성형 남성의 몸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붙이고 시위대를 향해 쓰레기라고 외친 여성에게 물을 쏟습니다. And we are so angry about the police brutality and the violence that happened like in the past 5 months in Hong Kong. 일부 시위대는 실탄을 쏜 경찰관의 신상 정보를 털어 자녀들에게 살해 협박을 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테러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필요하다면 인민해방군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실탄에 맞은 21살 청년을 불법 시위 혐의로 체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달 들어 시위로 체포된 시민은 11살 어린이 등 526명에 달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여우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23마리로 부모 6마리에 새끼 17마리가 가족 단위로 소백산 일대에 방사됐는데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여우를 돌봤던 연구원들은 혹여나 하는 마음에 마을 주민들과 산속 올무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엄청 잘 떠다니. 쫑긋한 귀에 풍성한 꼬리.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여우입니다. 우리 문이 열리자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숲속으로 빠르게 뛰어나갑니다. 부모 6마리와 새끼 17마리 등 여우 가족 23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건강검진과 먹이사냥 훈련까지 마쳤지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립니다. 민가 주위에서 살다 보니까 로드킬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소시림을 듣고 개체 있는 위치로 가서 도로에 나온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반도 전역에 서식했던 여우는 서식지가 줄고 쥐잡기 운동으로 먹이마저 감소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2012년 복원 사업이 시작된 뒤 이번까지 75마리가 방사돼 54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10마리 이상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원래 정식 시설에서 태어난 새끼는 총 19마리입니다. 이는 2012년 여우 복원 사업 시작 이래 가장 많은 수로 국립공원공단은 방사된 여우들이 자연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속 올무를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전통적인 성 구분을 거부하는 이른바 젠더리스가 패션을 시작으로 문화 전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고정관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고민성 기자가 전합니다. 모델들의 도발적인 워킹이 시선을 끕니다. 금발의 긴 머리에 색조 화장, 분홍색 점퍼를 입은 모델은 여성이 아닌 남성. 헐렁하고 투박한 가죽 자켓을 걸친 모델은 여성입니다. 일명 패션계에 불고 있는 젠더리스 복장입니다. 딱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애매모호한 느낌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음을 표현하는 게 좋은. 이런 열풍은 올해 열린 세계 4대 패션 위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무조건 여성스러워야 된다, 남자는 무조건 남성스러워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편견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젠더리스는 패션계뿐 아니라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특히 영화계가 성의 고정관념 타파라는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반영했습니다. 올 초 개봉한 캡틴 마블에서는 최초 여성 영웅의 탄생으로 영웅은 남자라는 공식을, 알라딘에서는 왕자의 간택만을 기다리는 공주에서 왕위를 차지하는 능동적인 공주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전통적인 사회적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하는 이 젠더의 선입견, 거기에서 탈피하는 사회적 흐름이다. 여자다움, 남자다움이라는 통념을 벗어난 트렌드가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꼬리도 없이 괴물처럼 크고 못생긴 이 물고기, 이름이 뭘까요? 몰라 하셨다면 정답입니다. 학명이 몰라거든요. 포항 어시장에도 가끔 나오는 개복치라는 생선입니다. 쫄깃한 껍질과 흐물거리는 살을 삶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구팀이 이 개복치로 권력의 속성을 실험했습니다. 수족관 하나에는 저렇게 개복치만 넣어두고 또 하나에는 더 큰 물고기들과 함께 나머지 하나에는 더 작은 물고기와 개복치를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물고기를 상대했던 개복치가 더 지배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신경심리학에서는 그렇듯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 뇌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과 남성 호르몬이 솟구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거죠.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반을 돌아보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고 정의의 가치를 확산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훤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성찰은 없었습니다. 앞서 청와대 평가도 자화자찬 일색이었고 집권당은 지난 2년 반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대변인은 곳간에 있는 작물을 쌓아두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라 살림이 곳간의 곡식이 썩을 지경으로 흥청망청하는 태평성대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하나같이 반환점을 돌고 난 하산길도 계속 등산길처럼 가겠다는 큰 소리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도 크게 다치는 내리막입니다. 눈과 귀를 열어서 위보다 아래를 보며 다른 길을 찾지 않고 함부로 뛰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역대 정권이 숱하게 보여줬습니다. 시선 200은 그드름을 피우며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권력의 행태를 말 귀에 스치는 동풍에 빗대 탄식했습니다. 그 마이동풍의 시대가 위태롭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11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지난 2년 반, 남은 2년 반이었습니다. 수능일이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험생분들은 눈과 비 그리고 한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중 충남과 호남 지역은 수능날인 목요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데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 곳곳이 영하권을 보이며 수능 한파가 예상되니까요. 꼭 따뜻하게 입고 수험장으로 향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중부 지역이 최고 30mm, 남부 지역은 5mm 정도입니다. 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쏟아질 수 있고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13도, 청주 14도, 부산은 18도가 되겠습니다. 금, 토, 일요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